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비디오를 올리지 않았죠.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학교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간 시험 볼 때까지 가열차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빼겠습니다. 싫으시죠? 최대한 진도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5주차 강의에 대한 영상은 모두 다 올라갈 거예요. 학기 말 될 때까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13주짜리 강의로 끝난다. 2주짜리 등록금을 돌려달라.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등록금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 강의든 대면 강의든 충남대 졸업장이 나온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남대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든 충남대 졸업장을 가지고 나가신다는 것이고 충남대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사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 등록금 반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절대. 더 나아가서 학교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 체계도 지금 급하게 어,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몇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록금 올려야 될 판이에요. 뭐 아무튼 학교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로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경우 대면 강의로 전환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온라인 강의를 아마 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제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다만 이제 제가 좀 혼란스러운 건 학교 입장에서 기말고사를 대면 강의로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데 시험장에서 다 전염돼서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왜 그랬는지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는 게 두려운 건지 전 세계는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학교 사정은 그렇고 어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내면 되겠죠. 성적도 학부 같은 경우에는 A가 50%까지 줄 수 있도록 늘어났어요. 대학원은 똑같이 절대평가를 계속 유지하고요. 근데 제가 50%까지 줄 일은 없고요. 당연히. 저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B나 C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과목과는 크게 상관없는 정책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면 A를 받으시는 거고 잘 못하면 제 마음에 안 들면 B나 C나 뭐 F를 받아 나가시는 거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틀어놓고 딴짓 하지 마시고 영상 잘 들으시고 재미없지만 잘 들으시고 문장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시고 인터넷은 아직 감염되지 않았어요. 바이러스에. 되게 재밌죠? 원래 바이러스란 용어를 컴퓨터에서부터 보통 처음 배우는데 지금 모든 인류가 바이러스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컴퓨터만큼은 바이러스에서 자유롭네요. 모순되는 뭐 재밌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두 가지 초기 사례 분석 중에서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났었군요. 저의 나이를. 이렇게 또 슬픈 일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통상정책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고 토론을 같이 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두 내용은 본격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번 맛배기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 정책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 기본적인 한번 워밍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깊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 이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배운 몇 가지 안 배웠잖아요. 자유주의 무역 정책, 뭐 보호주의 무역 정책, 그 두 개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사례들에서 그것이 맞게 적용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옳다고 할 수 있는지, 그르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더 나은 방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여쭤볼 겁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외웠는지는, 암기를 했는지, 뭐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저는. 어차피 오픈북인데 다 펴놓고 공부하실 건데 뭐하러 외웁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리 있게, 시간도 충분히 들이잖아요. 조리 있게 잘 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쓰실 필요도 없고 길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조리 있게 간략하게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렛 대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 있었어요. 영국은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왕이 있고요. 지금 여왕님이고. 사실 여자라고 여왕 하는 것도 웃겨요. 그냥 다 왕이죠, 그쵸? 근데 우리 뭐 영어는 킹, 퀸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왕, 여왕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여왕은 두 글자나 줍니까? 똑같이 왕이지. 이 대처라는 수상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어, 영국이라는 한 국가의 어떤 운명을 바꾼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현대 정치사, 그리고 유럽 정치사,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종교적 흐름 혹은 철학적인 패러다임까지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영국에 가지고 왔던 정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이 어떻게 변화했고, 구조적으로 그 기저에 어떠한 통상 정책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하나의 정부 혹은 하나의 정권이 들어와요. 그 정권이 모든 산업과 모든 상대 국가에 대해서 똑같이 일관된 하나의 정책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별로 어떤 것은 풀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잠글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어떤 나라 상대로는 우호적일 수 있고, 다른 나라 상대로는 장벽을 높게 쌓을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어떤 그 대처라는 수상,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라는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은 통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대처리즘 기간 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국가고요. 예전부터 문제가 많은 국가였습니다. 영국이라는 국가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뭐 사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영국은 기본적으로 시민인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영국이 경제적으로 약 산업혁명 이후 최전성기를 맞이한 이후 벌써 100년도 넘은 얘기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국은 경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하강 국면에 있는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비해서 발전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고, 장기간 경제적으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 사는 시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뭐 단적인 거로는 영국은 공산품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의료보험, 사회주의에 가까운 의료보험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의료 체계가. 치과 한 번 가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이빨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신경이 끊긴 다음에 치과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제가 영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살만한 상품은 축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축구도 뭐 비리비리하죠. 제가 아스날 팬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요새 축구도 안 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자, 브리티시 디시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주도권을 미국에게 뺏겼고 2차 대전 이후로 전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2차 대전 이후로 다시 경제 구조가 원상복귀가 되질 못했어요, 제대로. 그 이유는 영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섬나라라는 대륙으로부터 고립돼 있거나 미국과 대륙 사이에, 유럽 대륙 사이에 껴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아일랜드라는 시한폭탄을 항상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영화 중에 헝거라고 있습니다. 헝거 보시면 아일랜드 과격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영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영국과 아일랜드는 일본과 한국 같은 관계입니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점령을 했고 식민지로 삼았고 아일랜드는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쨌든 지정학적으로도 어떤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뭐 영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이었는데 다른 국가들로 제조업 경쟁력을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 정책적인 시각을 개입시킬 여지가 있죠. 소위 말해서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 영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산업이 성장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갈 때는 몇 가지 증상들이, 심텀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누구에 비해서?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국가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수지 타산이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생산성은 그만큼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어느 순간 생산성은 정체가 되는 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파운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영국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영국 여행할 때 맥도날드 버거 하나 먹다가 거의 파산 직전에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번 선거 다 치르셨나요? 통합당 쪽에서 말하는 좌파 정권의 폐해가 영국에서 발생을 하죠.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노동당은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라고 해서 딱히 나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혁과 노동자들을 위하는 뭐 그런 정권인데 이런 좌파 정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에서의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서 발생하는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그쪽에 과도한 수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파워가, 마켓 파워가 그런 소수의 기업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산업, 그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혹은 노동자들보다는 소수의 기업들에게 부의 분배가 더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좌파 정권은 막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국유화를 합니다. 즉 민영화의 반대죠. 즉 그걸 국가가 소유해서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좀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수입들을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제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는 좌파 정권은 아니죠. 우파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신봉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패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히드로 공항입니다. 여러분 히드로 공항 가보셨나요?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말도 못해요. 뭐 연착 수시로 발생하고요. 누워서 쉴 수 있는 데도 없어요.
뭐 티켓팅 한번 하려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직원들 엄청 불친절합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도태된 거예요. 그만큼. 나중에 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와서 돌리려고 했습니다만은 히드로 공항은 지금까지도 역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공항 중 최악의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우리나라 뭐 1998년에 우리나라가 받았던 IMF 구제 금융보다 약 18년, 22년 정도 앞서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당시 화폐 기준으로 30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규모는 아니었어요. 영국이 경제 구조가 점점점 만성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국면에서 74년에 오일 쇼크가 터지죠. 공급 측면에 충격이 터집니다. 공급 측면에 충격이 나쁜 충격이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즉 GDP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린 다음에 공급 곡선을 감소시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유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국유화라는 건 정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정 적자 상태였다는 거고요. 재정 적자에서 공급이 감소해서 GDP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들겠죠. 세수가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될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 채무는 과도하게 쌓이는데 그걸 갚아나갈 정부의 재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 파산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1960년대와 70년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노동당이 몰락하게 됩니다. 좌파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 그 대척점에 있던 보수당, 우리가 토리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당의 유력 인물이었던 대처, 마가렛 대처라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것도 영화로 나와 있어요. 대처에 대한 영화 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영화 한 편 나와 있을 겁니다. 아이언 워먼 해갖고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대처 역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셔서 저는 대처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몇 가지 개혁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대처는 첫째로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 혹은 우파 정권에서 흔히 갖는 정책적인 스탠스입니다.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시장에 최대한 맡겨야 된다. 그래서 재정 적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정책을 실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시켰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호주 맥쿼리라는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민영화시켰습니다. 물론 둘 다 국유화가 됐죠, 다시. 인천공항은 민영화를 물 건너갔고 9호선은 하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영화 시켰는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9호선을. 그래서 9호선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민영화 시키면 시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근데 대부분의 국유화된 기업들은 덩치가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KT, 인천국제공항, 인천물류센터 이런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들이 지금 공기업으로 국유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시장 질서 전체가 크게 요동을 치게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생산성이 상승되게 되죠. 대처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경제 위기는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에서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여러 가지 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산업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강원도에 정선 카지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저도 안 갔습니다. 이 정선 카지노의 롤 모델이 대처가 추진했던 광산 폐업과 카지노 설립입니다. 광산은 보통 산에 있잖아요. 산은 경치가 좋아요. 공기도 맑고요. 거기에 예쁜 호텔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쳐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도박이나 하시라고. 그럼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정부가 먹는 거죠. 세수가 확보가 되고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몇몇 페인들, 이거에 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을 한 거죠.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바로 이 대처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들이 사회적 배경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대처고요. 딱 봐도 굉장히 기가 세 보이시죠? 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1분 만에 털려서 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가 굉장히 세 보이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빌리 엘리어트의 배경이 되는 광산 폐업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광산에서 일하는 광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이 광산이 폐업이 결정이 되면서 이들이 순식간에 실업자로 몰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굴에 들어가서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의 어원이 이제 광산이 저 깊은 동굴이 막 그걸 막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신 그냥 광물을 캐는 일밖에 모르던 분들이 갑자기 택시 운전을 한다던가 갑자기 첨가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시위를 합니다. 이제 그걸 막는 경찰들의 대치 상황이고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였죠. 당시 영국에서는. 그래서 소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순식간에 그 광산업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많은 산업들이 이 대처 시대에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실업자가 갑자기 양산이 되잖아요.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불 지르고 막 할 거 없으니까 축구 보러 가는 거예요. 낮부터 술 마시고. 그래서 훌리건 되고 훌리건의 시초가 여기서 나옵니다. 훌리건 돼갖고 막 술 먹고 막 난동 피우고 다른 팀이랑 싸우고 그래도 되거든요. 직장이 없으니까. 인생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게 보면은 괜히 불 지르고 약탈하고 영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산업들 대신 어떤 산업을 키웠냐? 이게 이제 대처가 잘했던 부분들이에요. 하나는 런던을 중심으로 금융 허브를 구성을 합니다. 즉 런던은 크게 런던 시장은 두 명이에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런던이라는 엄청 큰 도시잖아요. 런던도 그 전체를 관장하는 시장이 있고요.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런던의 핵심부를 관리하는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런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광을 다니셨다면 시티 오브 런던만 걸으셨을 겁니다. 실제 런던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이 시티 오브 런던은 뭐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유명한 금융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금융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수업 들으신 분 계신가요? 환거래 있잖아요. 외환거래, 포린 익스체인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거래의 70% 이상이 이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외환 거래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금융을 런던이 빨아들일 수 있었느냐? 대처가 당시에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나 외환거래소 같은 금융시장 거래소를 디지털화를 시킨 거예요. 즉 다른 여러분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미국 월스트리트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사기꾼들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종이로 타자를 쳐서 종이로 막 거래를 해요. 막 종이 뿌리고 막 던지고 막 그러던 시대에 대처는 우리는 컴퓨터로 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라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런던이 전 세계 최초로 모든 금융 거래소에 뭐라 그럴까요? 전산화를 실현을 합니다. 당연히 거래 속도가 몇십 배는 빠르죠. 굳이 독일 사람들이 독일에서 마르크화를 거래할 필요가 없고 일본 대기업들이 도요타나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도쿄에서 굳이 다른 나라 화폐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런던에다가 주문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국의 가장 훌륭한 혹은 영국의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 가장 간판 산업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금융업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리소스는 굉장히 적게 투입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산업이에요. 굉장히 엘리트들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고 금융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산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금융업의 발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폭도 제조업만큼 크지가 못하다는 한계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잘 배우지 못한 우리가 언스킬드 레이버라고 얘기하는 언제든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광선업 노동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수입과 금융업 같은 소수의 혹은 뭐 롤스로이스나 랜드로버 같은 고급 자동차를 만드는 특정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과의 수입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된 거죠. 대처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이죠. 우파 정권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정책적인 특징은 뭐가 있나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즉 언제든 다른 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고용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를 원해요. 이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당장 다음 날이라도 짐 싸서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동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법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못 잘라요. 대기업. 죽을 때까지 못 자릅니다. 나가라고 압박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자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강해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날 출근해 봤더니 책상이 없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패키지 상품권 같은 게 이제 딱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고 너의 행복한 미래를 바랄게. 굿럭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요. 뭐 퇴직금 이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모기지 대출 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안 만들죠. 출산율 떨어지고요. 출산율 떨어지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이민자들 대거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랍 혹은 저쪽 중앙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대거 영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인종 갈등이 또 생깁니다. 영국 인종차별 겪어보셨어요? 얘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가 이때 같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인정을 받는 것은 영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인세도 인하합니다. 이것도 우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좋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나 개별 소비자보다는 소수의 기업들에게 부의 분배를 몰아주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우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대외 정책을 보면은 전쟁을 한번 해요. 영국이. 포틀랜드가 아니라 요즘 이제 힙스터들의 성지로 떠오르는 포틀랜드가 아니라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영토인데요. 영국이 이제 이 영토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빨간색 원이 포클랜드라는 섬인데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벌입니다. 1982년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때쯤 했을 텐데 제가 태어났을 때라 저는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생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군수물자를 끊기지 말고 보급을 해야 되니까요. 전쟁은 보급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게임 같은 거, 삼국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전쟁은 절대 전투력이 지력 싸움이 아니죠. 보급을 얼마만큼 잘하는가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는데 딱 봐도 영국의 보급 루트가 굉장히 멀고 힘들게 느껴지시죠. 아르헨티나는 자기 앞마당에서 싸웠는데 영국은 저 멀리서부터 모든 군수물자를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이라는 지금 IF 금융 구제를 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흔들거린 나라가 당시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선진국이었어요. 지금은 쫄딱 망했지만은
이 국가와 이런 큰 전쟁을 벌인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대처는 밀어붙입니다. 왜? 강한 영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됐거든요. 영국이 브리티시 디시즈라는 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리더 입장에서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경제는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은 올라왔고요. 빈부격차는 확대가 됐습니다. 대처가 이제 몇 가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물러나게 되는데 대처가 있었던 기간 중에는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했지만은 1990년 이후 대처가 물러난 이후에는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브리티시 디시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어떤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영국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 축구, 그리고 팝송. 이 중에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금융업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축구는 재미없고 노래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들고 케이팝이 제일 잘 만들죠 요새는. BTS 영국 사람들 전부 다 BTS 듣습니다. 레드벨벳 듣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죠. 굉장히 물론 이거는 농담입니다. 억측입니다. 레드벨벳 때문에 영국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만 물론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국 페드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영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차트예요. 0% 위아래로 이제 있는데 보시면 1980년대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IMF 금융위기 사태 때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97년, 98년 실제 경제 성장률 차트를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찾아보시면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입니다. 한국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그 이후에 대처가 정권을 잡으면서 5%, 6%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죠. 근데 이 대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실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막판에 경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보시면은 1988년, 89년, 90년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래서 대처가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 살짝 회복하는가 싶었지만은 4%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2%대,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빠른 경제 성장률로는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한국도 노무현 정권을 마지막으로 7%, 8%대 성장을 끝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명박 정권부터는 3%대, 4%대. 그러다가 최근에는 2%대로 주저앉기도 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시즈를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 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중국도 최근에 8%, 9%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다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같은 후발 국가들에게 공장들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7% 벽이 무너졌고 6%대로 주저앉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통상 정책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국이 굉장히 좋은 예고, 영국의 예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과연 어떤 비전을 그리고 지금의 어떤 디시즈를 이 만성적인 독감과 같은 경제 침체의 국면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연구 주제예요. 정리하면은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의 상승 압력 혹은 하락 압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요 측면의 압력이에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겠죠. 물건을 적게 사면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잘 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혈압이 살짝 높아질 수 있잖아요. 피가 잘 돌면은. 다른 측면의 물가 변화, 물가 상승률 변화 이후에는 공급 측면입니다.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형성하는 그 안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기름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농축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공급 측면의 요인들도 굉장히 커요. 만약에 어느 해에 갑자기 가뭄이 발생을 해서 농산물의 출하량이 급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요즘 큰 이슈가 뭡니까? 미국 텍사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가격인데. 이럴 경우 이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낮은 경제 성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 수요 측면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기름이 나오는 바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원유 컨트롤이 가능한 국가예요. 노르웨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산유국인. 근데도 물가상승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영국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unskilled labor, 비숙련 노동계층이 영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자들은 받았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영국인, 소위 말하는 백인들, 그들의 자리를 뺏는 게 되니까 이제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고요. 빈부격차는 증가하고 홀리건들은 더 양산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고요. 실업률은 한 번 올라간 뒤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까지 1984년에 12%까지 올라갔고요. 이때 이제 대처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갑자기 올라간 거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민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애를 안 낳아서 발생한 걸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실망 실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일자리 탐색 활동을 안 하면 실업률 계산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진위 개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통상 정책적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제? 대충 영국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영국이 어떤 상황을 겪고 왔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영국의 통상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짜여졌을까요? 영국의 제조업은 계속해서 쇠퇴해 왔습니다.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주 수출 품목은 당연히 제조업이었겠죠. 근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 폭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대처가 아예 제조업을 정리를 해버리고 금융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제조업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고급화 전략을 택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10 빌리언 달러죠. 10 빌리언 달러면 얼마야? 100억 달러 정도. 어쨌든 적자긴 적자였습니다만은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서 움직이는 정도였는데 제조업이 대거 정리가 되면서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영국의 적자 폭이 토탈 트레이드 오브 구스니까 이제 제조업 분야에 특화된 적자 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처리즘의 결과가 이제 이렇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전체 피고용인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의 비중입니다. 1975년에는 한 30% 정도 됐네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근데 계속해서 하락해 오다가 2010년에는 1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영국은 더 이상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유나이티드 킹덤, 메이드 인 UK 제품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서 고급 외제차를 사실 기회가 있으실 때 절대 랜드로버나 제규어 차를 사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랜드로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리를 하러 가는 차와 수리하고 나온 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랜드로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랜드로버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영국은 디자인의 국가거든요. 굉장히 텍스타일 쪽이나 아니면은 산업 디자인 쪽,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차 디자인 되게 예쁘게 뽑아요. 근데 속이 아닙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아주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인 금융업으로 비교 우위를 전환시키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 대처리즘 통상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핵쇼올림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핵쇼올림 모형의 기본 가정이 뭐예요? 노동 풍부국은 죽을 때까지 노동 풍부국이고요. 자본 풍부국은 죽을 때까지 자본 풍부국이에요. 그 가정이 영국에도 적용이 된다면 핵시올림 모형의 기본 가정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전환을 시키면서 한 가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실업이라는 비용을 지불한 거죠. 즉 실업이 발생해서 그들이 노동력에서 빠지게 된다면 더 이상 영국은 노동 풍부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리건을 양성하고 영국은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낮술을 못 먹게 하는 법이 있어요. 낮술 먹으면 잡혀가요. 하도 낮술을 먹으니까. 4시 이후부터 먹을 수 있거든요. 그 4시에 먹는 술은 낮술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영국의 상황을 대변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전산화 이것을 금융 빅뱅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융 빅뱅 중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철폐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증권도 같이 팔 수 있게 한다던가 즉 은행 소위 말 그리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라든지 혹은 ATM에서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혹은 증권을 사거나 팔 때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낮아진다든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합니다. 말이 이상한데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동원을 합니다. 많은 규제들을 철폐를 하고요.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꾸준히 감소하고 금융업에 투자되는 노동력과 자본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큰 빅 쉬프트가 대처리즘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고 영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을 수출하는 제조업 수출 국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본 집약적인 금융 상품을 수출하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로 전환됐다는 것이 대처리즘의 핵심입니다. 부작용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은 경제 성장률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재밌죠, 되게? 저만 재밌나요? 아무튼 이러한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써먹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국가 대사를 고민하실 때 영국이라는 사례를 계속해서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BTS 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는 전 세계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구나.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곧 이어서 곧 계속해서 동영상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